총괄납부 사업장에 별도의 뭐 사업장별 부가세 납부 환급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작성을 해주시면 여기에 총괄납부 세액이 그대로 반영돼 가지고 이 신고서상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26번의 금액은 당해 사업장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그 아래에 있는 금액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다른 사업장과 다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계산되어져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메뉴를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부가세 작성 관리는 여기 아까 봤듯이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것은 볼 수가 있는 거고 마감 여부는 이 여부를 여기를 전체 내역을 마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마감된 것은 나중에 최종 마무리로 마감하시기도 하고 중요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것은 F4번에는 과표 명세예요. 과표 명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눌러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내역이 입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입력하실 때 지금 신고가 어떤 신고인가, 예정 신고인가, 확정 신고인가, 혹은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인가. 여기 이 차이가 뭐냐면 영세율 조기환급에도 확정 신고다라고 한다면 2번을 쓰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그냥 확정 신고로 하시면 일반 환급으로 해서 환급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일반 환급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예요. 하지만 영세율 등 조기환급은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환급,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혹은 여기에 고정자산 매입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설 투자, 설비 투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조기 환급을 해줘요. 그런 경우에 이제 3번에 영세율 조기 환급을 선택하시면 되고 4번은 기한 후 과세 표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정이나 확정 때 그 과세 기간에 신고를 해줬어야 되는데 신고를 못 해가지고 신고 기간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기한이 지난 다음에 신고할 때는 기한 후 과세 표준을 해서 4번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아래는 국세 환급금 계좌는 국세 환급금이 환급 금액이 있을 때는 이렇게 환급 계좌 금액을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를 회사 등록할 때 처음에 회사 등록하실 때 아까 제가 무슨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 회사 등록인데 회사 등록하실 때 여기에다가 회사의 추가사항에 국세환급금 계좌 있잖아요. 이렇게 계좌 번호 적었잖아요. 여기 추가사항에 국세환급금 계좌번호를 입력해 두신다면 여기에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저절로 이게 불러와지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상에서. 근데 회사 등록상에 그거를 등록하지 않았으면 국세환급 계좌를 불러주지 않겠죠. 그럼 이제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입력을 해 두셔야겠죠. 이것도 이제 납부세액이 발생할 때는 적어지잖아요.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만 계좌번호가 불러와져요. 자, 그다음에 아래에 그리고 이제 그 국세환급금 계좌와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로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 여기는 환급세액이 2천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만 돼요. 이게 보시면 인쇄해가지고 신고서를 잠깐 봐보면 신고서에 뭐라고 쓰냐면 이게 좀 확대를 해서 볼까요? 좀 키워서 보면은 약간 키워 보니까 좀 더 선명하게 나오죠. 이게 국세환급 계좌 신고해가지고 국세환급 계좌 신고는 여기다 적어주는 계좌는 환급세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여기다가 계좌번호를 적어서 환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환급세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2천만 원부터죠. 미만이 2천만 원, 그러니까 1,999만 9,999원까지고 2천만 원부터 딱 2천만 원부터는 여기다가 계좌번호를 적는 게 아니라 별도의 환급 계좌 개설 신고를 하셔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환급금을 환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는 2천만 원 미만 금액만 보셨듯이 우리가 과표 명세에 나와 있는 여기 국세환급 계좌는 2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만 적어주는 거고 2천만 원을 넘는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환급 계좌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폐업 일자가 있는데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폐업 일자를 부기하고 폐업 사유를 여기 있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폐업 일자를 부기하고 폐업 사유를 적은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그 폐업 신고를 가름해요. 그러니까 가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폐업 일자를 쓰고 폐업 사유를 써서 부가세 신고를 하면 폐업 신고도 같이 한 거로 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가끔 드물게는 사실은 진짜 폐업 신고할 때 폐업 일자 쓰고 폐업 사유 써가지고 폐업 부가 신고하고 별도로 폐업 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폐업 일자를 쓰고 폐업 사유를 쓰고 부가 신고하면 폐업 부가 신고를 봐서 폐업 일자에 폐업 신고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폐업 신고를 한 걸 봐요. 근데 가끔은 어떤 경우에는 정말 폐업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는 폐업 신고를 별도로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폐업 일자하고 폐업 사유를 보기에도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여기다가 썼다고만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나중에 폐업 신고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자, 그다음에 아래는 이제 과세 표준 명세인데 여기 업태 종목에 해당되는 금액을 불러와지는데 여기 금액이 따로따로 써져 있는 이유는 매출이 다르니까 그래요.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제품 매출이고 여기는 상품 매출로 되어 있는데 이 매출이 별도로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신고가 이렇게 금액이 다르면 신고가 안 적어주니까 여기 그냥 7천만 원 해서 다 적어버립시다. 우리가 입력할 때는 그냥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로 나눠놨는데 나누지 말고 그냥 합계 금액을 적어주십시다. 이거 역시도 나중에 인쇄 화면을 보시면 아래 과표 명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별도로 이제 하려면은 별도의 업태 종목과 코드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아예 그냥 금액을 합쳐버립시다. 나중에 마감하려면. 여기 이제 과세 대상에 대한 과표 명세고 아래는 이제 면세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면세 매출은 별도로 여기다가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면세 매출에 있는 경우는 물론 입력해 놓으면 이제 불러와지겠죠. 그죠? 그리고 계산서를 수취한 게 있으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게 있으면 여기 금액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계산서 수치를 100만 원, 야채 100만 원 있었죠? 그건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이제 세무대리인 정보가 있는데 이 세무대리인 정보는 우리가 세무대리를 여기 그 프로그램상에 입력하면 저절로 불러와져요.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싱글로 돼 있어가지고 세무대리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내역이 안 불러와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세무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연습을 하신다면 보시면 세무대리인 정보가 세무대리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역이 불러와질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내역을 확인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옆에는 이제 과표명세 전에는 뭐 저장인데 저장하시면 내역이 그대로 저장되는 거고 사업장 명세는 음식업이나 이 부가세 시행령 65조 제1항 및 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 명세를 제출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업자나 숙박업자가 부가신고 확정신고를 할 때 이 내역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성하셔서 이 내역이 없으면 확정신고가 안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음식업자나 숙박업자는 확정신고 시에 반드시 이런 사업장 현황 명세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현황 명세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대략의 현황,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겠죠. 제곱미터랄지 객실수, 탁자수를 따지는 것, 그리고 기본 경비를 파악하는 것은 일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되는 거죠. 원래 이게 법인이지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다음 해에 2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과세 사업자로서 부가세법에 의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런 소득세법상의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가 면제돼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들만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과사업장에서 음식업자와 숙박업자는 이런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가 힘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부가세 확정 신고할 때 음식업자하고 숙박업자는 이런 사업장 현황 명세를 작성해서 제출해라라고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사업장 현황 신고는 법인은 없어요. 개인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 아래 보시면 아래는 이제 납부서인데 이 납부서는 아래 뒤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내역을 납부서를 통해서 바로 할 수도 있고 우리 프로그램상에 아래 납부서를 통해서 볼 수도 있어요. 납부서를 보려면 이제 일일이 이런 내용 일일이 다 쳐야 돼요. 뭐 4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뭐 차수도 뭐 정기신고인지 여부도 적어야 되고 회사도 뭐 101에서 101에서 이렇게 뒤에 그 페이지 뭐 486페이지 486페이지에 여기에 우리가 이제 26페이지인데 26번인데 486
26. 여기 같은 경우에 부가세 납부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돼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이 메뉴 중에서 아래 납부서를 가지고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뭐 작성하는 것은 월일만 치면 되니까 월부터 시작해서 내용만 치면 이렇게 불러가지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부가신고상에서도 메뉴에 납부서가 있어요. 이렇게 납부서를 하면은 납부서가 바로 이렇게 불러와져요. 근데 사실 이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신고를 하잖아요. 부가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홈택스상에 신고하고 신고 내역을 조회하면 거기 납부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전자납부 번호까지 부기되어 있는 납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납부서 보내줄 때 여기에 있는 납부서를 보내주셔도 되지만 여기 납부서를 바로 조회해가지고 보내주셔도 되지만 홈택스에서 부가 신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거기에 있는 납부서를 뭐 출력한다든지 아니면 그 각종 PDF나 한글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거래처에 보내주는 게 더 정확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은 신고를 안 하고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납부서만 보내주고 신고를 까먹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홈택스에서 있는 납부서를 보내주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그 386페이지에 있는 부가세 납부서 작성하는 게 있지만 여기는 뭐 정확하게 뭐 회사 코드만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주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뭐 원시 데이터 켜기는 여기에 관련된 커서가 가 있는 거에 대한 원시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원시 데이터 켜기를 하면은 이렇게 내가 누르는 것마다 뭐 원시 데이터를 보여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시 데이터 가리기를 하면은 다시 내용을 보여지는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시 데이터 켜기를 하면은 내 커서가 가 있는 거에 원천이 되는 데이터들을 볼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천이 되는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가리기를 해주시고 이 작성 방법 켜기는 이제 작성하는 방법을 내가 이 커서가 가는 데마다 작성 방법 요령을 적어놨어요. 그것도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반대예요. 이렇게 하면 제일 오른쪽으로 가면은 안 보이게 되는 거고 제일 왼쪽으로 가면은 보여지게 되는 거고 작성 방법을 모를 때는 여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작성 방법 보는 것보다 제가 설명하는 것을 익히셔서 하는 게 더 쉽고 편할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전부 다 메뉴를 설명해 드렸고 신고하려면 마감을 해야 돼요. 마감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쭉 뜨는데 자, 한번 봐봅시다.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 여기 380페이지에 있는 여기 있는 내역들이 전부 다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매출세별 세금계산 합계표, 매입처벌 세금계산 합계표, 매입 계산서 합계표까지 있는지 한번 먼저 확인해 봅시다. 봤더니 매입처벌 세금계산 합계표 있고 매출처벌 세금계산 합계표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매입처벌 계산서군요. 이 세 가지 있죠. 매출처벌 세금계산 합계표, 매입처벌 세금계산 합계표, 매입처벌 계산서 합계표까지 세 가지 있죠. 또 확인해 봐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있는지 한번 또 확인해 봐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두 개 또 있죠. 또 봅시다. 그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의제 매입세 신고서, 공제 신고서 또 있는지 봅시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신고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있죠. 다 있죠. 그다음에 수출 실적 명세서와 영세율 매출 명세서 있는지 봅시다. 수출 실적 명세서 아래에 있나요? 수출 실적 명세서 있고 영세율 매출 명세서 있고 다 있네요. 우리가 작성해서 봤던 내역은 다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여기 있는 내역이 다 있다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 있는지 확인됐으면 빠짐없이 했구나. 내가 작성한 서식은 전부 다 불러왔구나 하고 마감 이렇게 눌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 실적 명세서상에 뭐 이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사실 2만 원 일체예요. 근데 그냥 강제 마감시키면 돼요. 일치하는데 잘못한 경우에 다시 또 되잡으려면은 다시 또 지웠다가 입력하고 해야 되니까 마감시켜주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신고서가 마감이 돼요. 그래서 마감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마감 표시되는 것은 인쇄를 눌렀을 때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보시면 인쇄 눌렀을 때 지금 마감되어 있는 것은 뭐가 차이 나냐면 여기서 확대시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
전자신고 제출분이라고 이렇게 위에 상단에 표시돼요. 근데 마감을 풀어볼까요? 한번 다시 마감을 취소시켜버리면 마감 취소를 시키면 이때는 인쇄시키면 여기 보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이 상단에 전자신고 제출분이라고 써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때 출력한 것은 마감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마감을 시켰다라는 것은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 마감했다는 거니까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 마감했다는 거니까 마감을 시켜놓으면은 인쇄할 때 어떻게 된다? 이런 것처럼 전자신고 제출분이 이렇게 상단에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전자신고를 하지 않고 서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 신고라는 것은 이 신고서를 전부 다 출력한 것을 신고할 때는 여기를 마감시키면 안 돼요. 마감을 시킨 상태에서 출력해서 그거를 우편으로 보내면 여기 우편 보낸 거에 상단에 전자신고 제출분이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전자신고 제출분이라고 적어져 있기 때문에 전자신고 적어진 것을 보냈네. 전자신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을 안 해야지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전자신고 하지 않고 혹시라도 우편 신고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마감을 풀고 전자신고 제출분이 적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출력하셔서 우편 신고하시라라는 것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가세 신고서 설명 마치겠습니다.